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새 시대를 열겠다면서 일제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내놨습니다. 일본도 일단 호응하면서 오늘 한국과 일본 모두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해법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배상은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는 재단이 하되 일본 전범 기업들은 미래청년기금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결단이란 평가와 굴욕이란 평가가 엇갈립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꽉 막혔던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될지 집중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부터 김윤수 기자가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 제시한 해법은 제3자 변제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선택한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는 총 15명으로 한 명당 최대 2억 1천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40억 원의 돈을 포스코, 한국전력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수혜를 입은 기업 16곳에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한일 재계 대표인 정경련과 게이단렌을 중심으로 양측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미래청년기금 창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양국 청년 교류 증진에 사용될 기금으로 일본 기업들에게 사실상 간접 배상을 유도하는 길을 마련한 겁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기금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지금 제 뒤로 서울, 도쿄, 워싱턴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한미일 3국은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 먼저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대통령실은 부담은 분명 있지만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네,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 미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해법으로 한일 관계 회복 동력도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한일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회로를 선택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상처를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일본 피고 기업들이 정치적으로 사죄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관심이에요. 한일 정상회담 이달 중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통령실은 일단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한일 정부가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월 말 한일 회담 가능성에 대해 양국 정상이 오가는 것이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4월 한미 정상회담, 5월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 정부 발표 이후에 일본 정부도 즉각 화답했는데요. 일본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답을 내놨는지 이번엔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특파원, 빠르게는 움직였어요. 성의도 있었습니까? 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계획 발표 이후 1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일본 하야시 외상은 어려웠던 한일 관계를 되돌리려는 점을 평가한다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をします。 하야시 외상이 계승하겠다고 밝힌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은 당시 오부치 일본 총리가 한국 식민 지배만을 대상으로 한 첫 사죄와 반성 표명이었습니다. 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앞서 기시다 총리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역사인식 계승을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도 적절히 발신하겠다고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담화를 따라 읽거나 관련 내용을 다시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의 있는 호응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대로 해결됐다면서도 한국 측의 배려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해결책에 화답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교류가 확대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기시다 정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일 주요 현안을 놓고 보수 표심을 의식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지 밤 늦은 시각이었는데도 일본이 한국 발표에 화답하자 1시간 만에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훈 특파원 연결돼 있죠. 발표 시각도 이례적이지만 한일 관계에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열었다. 극찬을 했어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지만 이 양국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 강력한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파트너십에 신기원적인 새로운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이 번영하는 양국 국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실현되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통 비전을 증진시킬 거라며 한미일 삼각관계 강화를 기대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블링컨 장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두 정상과 양국 정부의 용기와 비전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곳 워싱턴을 찾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 앞으로 3국 안보 협력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일본은 4년 전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사실상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했었죠. 곧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정부가 오늘 오후 같은 시각 나란히 협의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한일 정부는 오후 3시 나란히 일본이 단행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를 빠르게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 소재,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한 달 뒤엔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해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소재나 장비를 공급받을 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ませんね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た。それは当然の判断なんだろう。 당시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는데 앞으로 양국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급망이 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일본에 많이 의존했던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고 거래처를 다변화하면서 일본산 의존도는 크게 줄어든 상황.
따라서 이번 합의가 당장 우리 경제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오늘 해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올해 95세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의 동양해서는 안 받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피해자가 오늘 해법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2018년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당시 소송 당사자는 모두 1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95살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3명만 생존해 계십니다. 정부 발표 내내 덤덤한 표정이었던 양금덕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사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억지로 졸라서 받은 것은 그 사죄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도 광주와 서울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일본의 완벽한 외교적 승리이자 치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전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일사무개이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당사자의 현재 강제징용 관련 소송 중인 피해자와 유족까지 모두 60여 명. 피해자 가운데는 더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제3자 변제를 받는 건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70, 80이 되는데 2세도 이걸 이제 3세까지 넘길 수는 없잖아. 여기서 매듭을 줘야지. 사과는 당연히 해야지. 사과는. 정부 발표를 놓고 쏟아진 엇갈린 반응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관건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한일 관계 돌파구가 될까요? 외교안보 국제부 이다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가가 완전히 엇갈립니다. 반쪽 해법이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정부는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출발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력과 국위에 걸맞은 주도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나서서 징용 피해 배상을 하는 것이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부분은 빠져 있어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핵심은 일본의 사죄 그리고 전범기업 배상이에요. 첫 번째, 이 사죄 부분은 오늘 일본 장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오늘 기시다 총리는 국회에서 그리고 또 하야시 외상은 약식 기자회견으로 각각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게이조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강제징용을 포함해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물론 총리와 외상이 이를 언급한 것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선언문을 다시 읽은 것이 아니라 계승한다는 입장만 밝혀서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성의 있는 호응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한일 관계 막혔던 그 시작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인데 그 판결 내용을 보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배상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 내용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정확히 그래서 배상이 아닌 보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피고 기업들도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던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선택한 겁니다. 다만 피고 기업의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한일 양국
경제단체인 정경련과 게이단렌이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취지의 미래 청년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피고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내 소식통은 저희 채널A에 참여하더라도 이 기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래서 원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야당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선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 선언을 했었던 삼전도 굴욕에 빗댔어요. 네, 야권에서는 오늘 이 합의를 계묘국치 이런 표현을 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야권 의원 53명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한일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 기업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사실상 부정했다면서 해법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뭘지 시청자분께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핵 위협이나 경제 때문에 각오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소식통은 채널A에 지난해 말 외교부에서 해법 마련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는 태도는 미국이 강력히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한국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평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발표에 대해 일본 내 평가는 어때요? 네, 이 4년 4개월 전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 당시 일본 내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판결 이후에 일본은 한국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이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보복 조치까지 내리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죠.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도 한국과 협력해서 해법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는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작은 이제 한 발은 뛰었는데 한일 관계가 그럼 이제 좀 풀린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이제 오늘 오후에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세계 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요. 일본은 규제 해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또 다음 달 기시다 총리의 답방, 5월에는 히로시마 G7에 윤 대통령의 참석이 예상되는 등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복원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조만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순풍이 부는 양국 관계는 또다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납니다. 네, 이제부터 또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이다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도입 4년이 지난 주 52시간제에 변화가 생깁니다. 일감이 몰릴 땐 주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리되 그만큼 나중에 몰아서 쉬도록 장기 휴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정부 오늘 발표 내용 김용성 기자가 전합니다. 70년간 유지해온 주 단위 근로시간 기준을 월, 분기, 연간으로 다양화하는 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IT 기업이 늘어나고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기업들을 고려한 겁니다.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맞춰 주 52시간 근로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고 1시간 반의 휴게 시간을 빼면 일주에 최대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무를 하지 않으면 주 최대 64시간으로 제한하고 사주 평균 근로시간도 64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 69시간, 둘째 주에 63시간, 나머지 주는 연장 근로를 하지 못합니다. 바쁜 주에는 더 오래 일한 대신 다른 주에는 덜 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겁니다.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 근로 한도를 줄여 휴식과 건강권을 담보하도록 했습니다. 연 단위로는 현행 625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지만 이를 30% 줄여 440시간까지만 허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연장 근로 시간을 1.5배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합니다. 주 69시간 근무를 1년에 4번 했을 경우 임금 대신 21일 이상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안식월도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이르면 6월쯤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 주 52시간제의 변화 누가 반기고 있을까요? 기업과 근로자 반응 안보겸 기자 보도 보시고 근로시간이 어떻게 대체 바뀌는 건지 아는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15년째 영유아 용품 업체를 운영 중인 최영 대표. 여름 성수기에는 직원들이 최대 근무 시간까지 일해보지만 주문이 밀리면 혼자 잔업을 처리할 때도 많았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잔업 부담이 줄어들 걸로 기대합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상의를 해서 바쁠 때는 좀 같이 다 으쌰으쌰 좀 하고 비수기 때는 연달아서 좀 쉴 수 있는 윈윈될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치 못한 오류나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IT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시스템 장애라는 것들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계획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 특성상 굉장히 환영할 수 있고. 경제단체들도 정부 개편안에 대해 환영했습니다. 연장 근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기업 특성에 맞게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또 인적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할 땐 일을 하고 남는 시간은 또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최근 MZ세대 직장인 대상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60% 넘게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한노총 등 일부 노조에서는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계약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편이 확정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 2부 김예지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로시간이요. 워낙 예민해서요. 좀 쉽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년간 유지돼온 일주 단위 제도를 월, 분기, 반기, 심지어 연 단위로 늘려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 최대 52시간 근무만 허용되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대신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해서 과로를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대 69시간은 계산해보니까 주 5일로 따지면 하루에 14시간 근무던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근무 총량은 유지하면서 집중적으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40시간씩 근무하던 회사가 갑자기 긴급 발주가 들어와서 한 주는 55시간을 일하게 됐다고 하면 주 평균은 44시간도 안 되지만 마지막 주에 52시간을 초과해 일했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위법입니다. 경직된 주 52시간 제도로 인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를 없애고 회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일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감의 변동이 있는 아이스크림 회사 등에서 적극 적용할 수 있겠죠. 보니까 기업들은 이제 계속 많이들 환영을 하는 것 같고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보면 왕창 일하고 또 나중에 몰아서 쉬고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일단 현재 주 52시간의 틀 때문에 그 시간을 넘겨서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걸 일단 막겠다는 건데요. 또 선택 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과 그 기간을 늘려서 지금의 9to6 근무 여건을 깨고 4일간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하루는 휴가를 가거나 연장 근로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근로자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2개월간 몰아서 일하고 한 달은 장기 휴가를 가는 걸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조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일만 더 하고 제대로 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제도 개편의 모든 전제가 노사 합의가 돼야 한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근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실제로 개편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이 한 달간 자리를 비우고 몰아서 쉴 수 있을까 하는 게 노조 측의 의심 대목입니다. 여기다 포괄임금제 시행 등으로 정확한 노동 시간을 산정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아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법 개정 사안이라던데 그러면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부분 입법 과제에 해당하는데요. 야당은 벌써부터 법 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조직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착취를 하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정의당도 과로사 조장 정책, 치명적 노동 계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선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숙제인 셈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예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오늘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논란이 막판 이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원을 상대로 김기현 의원 홍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경쟁자인 다른 후보들은 일제히 대통령실의 해명과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국민의힘 당원에게 김기현 의원을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경쟁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그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컨텐츠 올라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좀 전파하실 방이 있으면 전파도 좀 해주시고.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의 명백한 전당대회 개입이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도 공직자의 선거 중립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거든요. 김기현 후보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실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밀어넣은 겁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책임은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인 김 의원에게 있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단톡방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위법이라 할 일은 아닌 것이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당대회에 더 이상 대통령실을 개입시키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막판까지 후보들 간 열띤 공방 속에 3회차 투표율은 50%를 넘겼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내일까지 진행되는 ALS 투표를 더해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세례 뉴스 최선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요,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호남 그리고 진보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를 두고 친명, 비명, 계파 갈등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계파별로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3.2%포인트 하락하며 국민의힘과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층에서 9.2%포인트, 호남에서 5.0%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40대와 여성층 지지율도 각각 5.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당 내용에 따른 실망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표결 이후 이른바 수박 색출, 반란 진압 등 당내 갈등 두각, 논란을 정리할 정치력 부재로 핵심 지지 기반인 진보층, 호남, 40대에서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을 둘러싼 진단은 계파별로 엇갈렸습니다. 호남의 지역구를 둔 한 친명계 의원은 이탈표 반란에 따른 실망감 때문이라며 비명계의 탓을 돌렸지만 비명계 호남 의원은 지역구를 다녀보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매일 평균 3,895명이 입당을 하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비명계는 지도부가 민심이 아닌 당심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70.7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숫자에 과신을 하고 뭐 오만했다고 그럴까요?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과 이 대표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사퇴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도우미는 무슨 도우미일까요? 기자회견 도우미입니다. 이원욱 의원이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도운 건데요. 오늘 박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 필요한 것은 사직생의 결단입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국민께 고백해야 합니다. 저 기자회견에 이원욱 의원이 뭘 도왔다는 걸까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현직 국회의원 이름으로 대관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의원이 마련을 해준 거죠. 오늘 박지현 위원장, 민주당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도 잘해주세요. 보도 잘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의원도 저 기자회견 내용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의원이 이것 때문에 항의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어떤 의원도 소통관 예약을 해주지 않아서 박 전 위원장이 국회 건물 밖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고 나라도 해줄 걸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안에서 못한다 그래서 좀 늦게 이렇게 또 공지를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락을 하셨다가 같이 뭐 서야 한다라고 하니까 부담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셨고. 한편 지난주 금요일 이준석 전 대표가 소통관에서 소설책을 들고 대통령실 전대 개입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이때는 이준석계로 불리는 허은하 의원이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네요. 누가 안 의원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인데요. 요즘 안 의원 얘기를 부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요, 오늘 SNS에 당이 어려울 때 혁신을 외치면서 당을 흔드는 모습, 그때의 안철수와 지금 뭐가 다르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 탈당했던 안 의원의 과거를 언급한 겁니다. 모든 분이 참여하는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그러다간 공멸입니다. 제게 당대표직을 사퇴한 후 다시 전대에 나서라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갈 생각이 없다면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 창업주거든요. 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우리 당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걱정을 많이 끼쳤습니다. 오늘 저는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내부 분열로 무너진 수많은 집단의 역사를 기억하자라고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최근 친명, 비명 갈등이 있잖아요. 반면교사로 삼자 이런 내용 같군요. 네, 안 의원 또한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민주당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 안철수는 잠깐 민주당에 있어봤기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은 민주당에게 악몽과 같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런 민주당은 오늘 안 의원의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체 대화방에서 안 후보를 비방하는 문건을 공유한 대통령실 행정관의 실명을 공개한 데 이어 대통령실의 주 업무가 전당대회 개입입니까?
저 얘기는 대통령실 직원이 김기현 후보를 홍보했다는 이 안철수 의원의 주장을 받아서 대통령실을 비판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을 이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EEJ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필요에 따라 안철수 의원을 편들었다가 비판했다가 정치는 정말 네 편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도에 제2공항이 건설될 길이 열렸습니다. 환경부가 조건을 달긴 했지만 입지 선정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첫 삽을 뜨기까진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2분의 1대, 연휴에는 1분 43초에 한 대꼴로 이뤄지는 이착륙, 기상 악화에 따른 지연과 잦은 결항, 이미 2019년 포화 상태에 빠진 제주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혼잡도를 기록 중입니다. 대안은 제2공항 건설 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사업비 6조 6,700억 원을 들여 길이 3,200m, 폭 45m 활주로를 놓는 겁니다. 2천만 명을 수용해 제주공항과 항공 수요를 양분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과 소음 등을 이유로 한 환경부의 반대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오늘 국토교통부가 낸 전략환경평가서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3년 이상에 걸친 보완 과정을 통해 환경 보전 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 선정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대한 정보 제공, 조류 충돌 방지와 서식지 보호 대책, 보호생물 보호와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로써 기본 계획을 공개하며 제2공항 건설에 첫 발을 내딛게 됐지만 제주도와의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등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엔 이렇게 공항 건설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엇갈린 지역 민심이 최대 걸림돌입니다. 외부 압력 반대 세력에 의해서 이제까지 끌려왔는데 여건이 충분하게 충족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실에서 포괄적으로 그냥 진행만 해나가는 이제 정부와 국토부의 태도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이에 대한 이제 응징의 투쟁도 많이 할 것이고요. 제주도 측도 국토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 협의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지금 인천공항은 주차 전쟁 중입니다. 이 공항 주차장이 매일같이 만차로 포화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공항에 차 가지고 가려는 분들은 이번 리포트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주차장입니다. 차들이 겹겹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행객들도 직원들도 고통받는다는 공항 주차 문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컴컴한 새벽 시간, 이용객 차량이 공항 주차장으로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벌써부터 만차.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아봐도 빈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 3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와서 놀랐어요.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벌써 만차더라고요. 이러다 비행기를 놓치는 건 아닐지 초조한 마음뿐입니다. 주차장에 대는 사람들이 일단 시간을 팍팍하게 잡고 오는 거잖아요. 되면 다행인데 못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면 아무데나 주차를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갓길 주차시키면 위험합니다. 심지어 어떤 고객은 그냥 아무데나 놓고 키 꽂아놓고 가버립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해외여행과 관련한 코로나19 방역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차율이 105%를 넘으면 만차로 보는데 한 주의 절반은 만차 상태입니다. 공항 밖에 주차를 대신해주는 사설 주차 대행 서비스 이용도 부쩍 늘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매일 바빠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공항 안에 차 주차를 할 수가 없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가 힘들다 보니까 그냥 들고 올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는 편한 게 좋으니까 항상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반면 공항 버스는 거의 빈차로 도착합니다. 코로나19 이전 하루 2,674편이었던 공항버스 운행 횟수가
지금은 1,220편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버스 이용객 수가 회복되지 않다 보니 버스도 늘리지 못해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버스 요금은 17,000원에서 18,000원으로 비싸고 1시간에 한 대씩 오는 불편함에 소비자들이 자차를 이용해 공항을 찾고 있습니다. 반면 공항 주차장 비용은 하루에 9,000원. 4인 골프 여행객이 3박 4일 해외를 다녀올 경우 주차비 4만 원이면 됩니다. 버스 한 대가 들어가는 비용이 110만 원 하루에. 현 요금으로 9사람 정도가 타야지 전전인데 서너 명도 안 타잖아요. 운행 허물할수록 손해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차를 못하는 거고. 문제는 여객 회복률이 아직 60% 안팎이라는 것.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 연휴까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5월 초엔 주차대라는 불보듯 뻔한 상황. 이번에는 이제 버스 주차장도 줄이고 그다음에 갓길 주차도 유도하면서 간신히 소화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마 5월 달 그때 연휴가 끼면은 그때는 아마 소화가 안 될 그럴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청사 옆 잔디밭을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네, 운송사 간판만 걸어놓고 번호판 장사를 해온 이른바 지입사. 이런 업체에 대한 정보 조사 결과 이 악덕 지입사가 부당 이득을 취해온 수법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운송업계에는 지입사라는 특이한 회사가 있습니다. 자신과 계약한 화물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며 각종 수수료를 받는 무늬만 운송사입니다. 일감은 주지 않고 지입료와 번호판 대여비 같은 부당 이득만 챙기는 회사로 변질됐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화물차량 총량제로 인해 신규 운송면허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최근 정부가 이 지입사에 대해 번호판 장사를 한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입제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2주 만에 25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번호판 보증금을 떼먹거나 사용료를 갈취하는 사례입니다. 한 지입사는 번호판 보증금 3천만 원을 받아놓고도 계약 해지 때 돌려주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면 강제로 번호판을 뜯어갔습니다. 근데 위스타 계약서에다가 보증금 준 그 명목은 없어요. 언제 보증금을 줬느냐 그러면서 남발을 달래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죠, 이거는. 번호판 사용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천만 원을 세금 계산서 없이 자녀 계좌로 보내도록 강요한 지입사 대표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신고가 되었고 또 세금을 납부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볼 필요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화물차의 번호판을 끊어갔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또 형사처벌 또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국토교통부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런던의 명물인 대관람차 런던 아이입니다. 서울에도 이런 대관람차가 들어섭니다. 서울시 구상은 2027년 완공이고요. 규모는 세계 최대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높이 135m, 직경 120m에 달하는 대관람차. 영국 런던을 상징하는 런던 아이입니다. 서울에도 이런 대관람차가 들어섭니다. 그것도 세계 최대 규모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높이 165m, 직경 150m의 싱가포르 플라이어가 가장 큽니다. 예정 부지는 마포구 상암동의 하늘공원입니다. In Sangam area, there will be Seoul Ring. This is the modern version of Ferris wheel. This is very huge structure, and inside of this structure, there are many cabins, and tourists and Seoulites can enjoy the panoramic view. 해발고도 98m인 하늘공원에 대관람차 서울링이 세워지면 높이 250m에 달하는 여의도 63빌딩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됩니다. 서울 시내와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치적 특성과 환경적인 역사를 고려해 장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암동이 강변 북로 쪽에서 보면 서울의 관문이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서울의 첫 관문으로서 서울링을 마주하게 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서울링을 완공해 선보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10,000원 한 장으로 냉면, 비빔밥조차 사 먹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 두 음식의 평균 가격이 10,000원을 넘었습니다. 서민들은 외식 한 번에 허리가 휠 지경이고 식당 주인들도 단골 손님 앞에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4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해온 김희덕 씨. 지난해 8월 폭등한 재료값과 인건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한 그릇 7,000원 하던 냉면 가격을 고민 끝에 8,000원으로 1,000원 올렸습니다. 오랜 시간 믿고 찾아준 손님들에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 오르는 거예요. 진짜 오이도 하나에 이제 3개 막 이렇게 1,000원씩 하고 그러다가 뭐 한 700원씩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고기값 작년에 그 고기값이 많이 올랐어요. 한 50% 올랐어.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올렸죠. 10개월째 이어진 5%대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대로 둔화됐지만 외식 물가는 꺾일 줄 모릅니다. 천정부지 재료값에 외식 물가도 크게 올랐는데요. 비빔밥과 냉면 평균 가격은 10,000원을 넘어섰고 짜장면은 7,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겹살과 김밥 가격은 1년 전보다 12% 올랐고 삼계탕과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도 1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요즘 뭐 뭘 먹더라도 백반을 먹더라도 기본 10,000원이고 거기에다 뭐 다른 거 좀 사이드 메뉴 먹고 하면 15,000원 기본인 것 같아요. 대학생이다 보니까 외식하는 거나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많이 싸갖고 다니는 편입니다. 아르바이트 갈 때 도시락을 싸가거나 그런 식으로.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며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한동안 고물가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쉽게 볼 수 있던 문방구였는데 최근에는 잘 안 보이죠. 학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이 대형 체인점에 치이기까지 하니 학교 앞 동네 문방구들이 줄줄이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김태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늘 학생들로 붐볐던 학교 앞 문방구. 학용품을 사고 골목식품도 사 먹고 오락실 대신 간단한 게임도 즐기는 아이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하굣길 아이들은 문방구를 지나쳐 곧장 학원으로 갑니다. 40년째 학교 앞을 지켜온 터줏대감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학교 많이 다닐 때 이렇게 빡빡이 도로가 빡빡했는데 앞에 지금은 뭐 한두 명씩 지나가고 그러는데 뭐. 2010년 330만 명이던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266만 명까지 급감한 상황. 교보제 같은 준비물에 학용품까지 요즘은 학교에서 다 주다 보니 문방구 찾을 일은 더 없습니다. 작년 언니 때는 그 학용품을 학교에서 안 줬는데 올해부터는 전 학년에 걸쳐서 전부 다 무료로 학용품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나 편리함에서도 생활용품 체인점이나 24시간 무인 문구점, 온라인 쇼핑몰에 밀립니다. 인터넷에서 사면 문구점보다 더 종류가 많고 더 싸고 배송도 빨라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문 닫는 문방구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을 닫은 이 문구점 앞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집기들과 함께 주민이 쓰고 간 쪽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사라지는 문구점은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이용했던 문구점이고 굉장히 오래 하셨던 곳이라서 사라지게 돼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와 환경 변화로 학교 앞 문방구들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중국 서열 2위였던 리커창 총리가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의 고별 인사 영상이 중국 SNS에서 검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리로는 시진핑의 최측근인 리창이 내정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어제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식을 마지막으로 총리직을 내려놓은 리커창 총리. 후진타옥의 공청단 출신으로 한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 집권 10년 동안 1인 체제가 강화되며 실권 없는 총리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리커창 지우기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홍콩 언론은 퇴임을 앞둔 리 총리가 부처를 돌며 고별 인사하는 영상이 중국 SNS에서 검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삭제된 영상에는 리 총리가 경제개혁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직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希望大家牢牢记住，发展还是我们的第一要务，发展的动力还在于改革。 향후 5년을 이끌 신임 총리는 시 주석이 저장성 당서기를 했을 때 비서실장을 역임한 리창 상무위원이 사실상 낙점됐습니다. 저장성 농촌마을 출신인 리창은 베이징대를 졸업한 엘리트 리커창의 배경과 대조됩니다. 시진핑 측근 그룹 시자진의 총리 자리 포진까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오는 10일 시 주석의 사면임 선출 투표에서 만장일치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WBC 첫 경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 야구 대표팀이 일본 현지에서 연습 경기를 진행했는데 아직은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정윤철 기자입니다. 한국과 오릭스의 연습 경기를 보려는 팬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소수의 한국 팬들도 일당백 응원을 다짐합니다. 일본 팬들 너무 많은데 한국 여기서 열심히 지지 않게 응원하고 가겠습니다. 홈런으로 그쪽으로 공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타격 훈련으로 일본에서의 첫 실전을 준비한 야구 대표팀. 상대는 오릭스 1.5군이었는데 경기력에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유격수로 차례로 나선 오지환과 김하성이 실책 3개를 저지르는 등 내야 수비가 흔들려 넉 점을 내줬습니다. 또한 안타 10개를 치고도 2점에 그친 빈약한 타선 응집력과 부상 관리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9일 경기를 이제 두고 몸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에 맞춰서 컨디션 잘 끌어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9회 2점을 만회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점수 안 내고 0점으로 끝난 것보다는 그래도 마지막에 집중력 보여서 2점을 우리 득점한 게 다음 경기에도 좀 선수들 영향이 있지 않을까. 대표팀은 내일 오사카에서 일본 프로팀 한신과 마지막 연습 경기를 치른 뒤 도쿄로 향합니다. 오사카에서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인데요. 이번 주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출근길에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는 비가 지날 텐데요. 5mm 미만으로 활동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전남과 영남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됩니다. 강원 동해안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동과 경북 북동 상지에는 강풍특보 가능성이 있어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6도, 대전과 대구는 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8도, 광주는 21도까지 올라 4월 중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완연한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반쪽해법 논란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강제징용 문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 정부의 결단, 배려라고 평가를 하더군요. 과거 일제 침략의 아픔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위해 손을 내민 거죠. 일본이 내놓을 답은 오늘 일본 총리가 계승하겠다고 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답할 차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